단돈 5천 원 하던 평범한 의료용 주사기가 진짜 하룻밤새 17만 원으로 폭등한 이유. 현장에 계신 여러분은 고객의 눈을 보며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와, 17만 원이면 진짜 엄청난 폭등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 코스피가 6,200선을 돌파하면서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왜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부채는 사상 최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이 기묘한 모순을 짚어내실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2026년 4월 17일자 주요 뉴스 브리핑 자료를 보면요. 이런 표면적인 현상 뒤에 거대한 구조적 균열들이 막 숨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하고 전달하는 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뒤로 가야 하죠. 완전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쏟아지는 정보들의 왜 그리고 어떻게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지식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고객 미팅 테이블에서 아주 날카롭고 자연스러운 어프로치 무기로 쓰일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무기가 되어야죠.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주식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네, 맞아요. 큰 뉴스였죠. 게다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그 트럼프의 요청으로 레바논과의 열흘 휴전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겹쳤습니다. 이 덕분에 코스피가 무려 2% 넘게 상승해서 6,226으로 마감을 했죠. 전쟁 이후 최초로 6,200선 재진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경제가 진짜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마침내 확 내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견인했거든요.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 불과 81포인트 남은 상황입니다. 와, 81포인트요? 네, 시장에 이 종전이라는 단어 하나에 지금 완전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중동 화약고가 마침내 식어간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약간 좀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도 있듯이 이게 정말 완벽한 평화의 시작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 날카로우신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세부 내용을 좀 보면요. 레바논과 휴전은 수용을 했는데 이스라엘군이 그 남부 요충지에는 계속 주둔을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솔직히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보셔야 해요. 지금 시장에 흐르는 건 완벽한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 같은 약간 불안한 휴직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불안한 휴직이요? 네, 이스라엘군의 남부 주둔은 사실상 우리가 영토 총재권을 쥐고 있겠다 이런 의미라서 이게 오히려 중동 내 다른 무장단체들을 다시 결속시키는 아,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아, 그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 제재하겠다고 나선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란의 경제 핏줄을 끊기 위해서 미국이 달러 결제망을 무기로 딱 꺼내든 건데 중국 은행들이 사실상 이란산 원유의 우회 통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명백한 국제법 무시다 이러면서 막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잖아요. 네네. 즉 중동의 어떤 물리적 전쟁 불씨가 잠시 잦아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이면에서는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뭐랄까 금융 제재라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는 형국인 거죠. 약간 풍선 효과 같네요. 한쪽을 꾹 누르니까 다른 쪽에 막 부풀어 오르는?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고객들은 당장 내 주식 계좌 카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고 막 코스피 6,200 뚫었다 이 숫자에 취해서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보지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높죠.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영업 현장에 나갔을 때 코스피 6,200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주식시장 좋으니까 더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 환희의 순간을 리스크 해지의 기회로 삼아야겠죠. 리스크 해지요. 어떻게 화법을 전환하면 좋을까요? 일단 고객의 들뜬 기분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고객님, 코스피가 6,200선 돌파하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네.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하지만 현재 중동 휴전은 미중 금융 갈등이라는 거대한 뇌관을 달고 있는 조건부 평화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고점에 달해 여유가 있을 때일수록 충격파가 터졌을 때 내 자산을 방어해줄 안전자산, 그러니까 보험 같은 확정 금리형 상품의 비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와, 부드럽네요. 네,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자산 밸런스의 필요성을 짚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론에 동의하면서 대화를 딱 열고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방호막을 제안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글로벌 거시경제가 보여주는 착시 효과, 이게 사실 국내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브리핑 자료에서 가장 좀 흥미롭게 본 대목인데요. 아, 국가 부채 이야기 하시려나 보네요. 네네, 맞아요. 그 IMF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벨기에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경고등이 켜졌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정작 GDP 대비 부채 비율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고 나와요. 아니, 빚이 위험하게 막 늘고 있는데 비율은 줄어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진짜 거시경제 지표가 대중의 눈을 어떻게 가리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착시 영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부채, 즉 빚 자체의 절대적인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상향지죠. 근데 이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게 바로 국내 총생산, GDP잖아요. 아, 분모가 커졌다. 네. 최근 반도체 수출이 막 호조를 보였고 거기에 물가 상승분까지 더해지면서 명목 GDP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훅 커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분자인 빚더미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분모인 전체 버는 돈, 즉 GDP가 반도체 호황 덕분에 더 크게 뻥치기가 되니까 네네. 전체적인 비율 자체는 오히려 낮아 보인다는 거군요.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내가 카드 빚이 1,000만 원 늘어서 지금 파산 직전인데 이번 달에 마침 보너스가 터져서 월급이 확 오른 거예요. 아,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감당할 만해 보이네 하면서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주 명쾌한 비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너스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달엔 없을 수도 있죠. 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거나 수출이 흔들리면 그 뻥튀기 됐던 분모가 확 쪼그라들면서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빚을 무게가 한 번에 덮치게 됩니다. 어휴, 무섭네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국가 부채의 그림자 밑바닥에서 이미 질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표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데이터 보셨죠? 아, 봤습니다. 캠코 총부채가 12조 원 돌파했다는 기사. 사상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캠코 부채 비율이 무려 234%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채무 만기 연장해주는 새출발 기금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와, 234%요. 그러니까 코스피 6,200이라는 막 그 화려한 숫자 뒤편에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빚을 못 갚아서 쓰러지고 있고. 네, 국가는 그 부실채권 떠안으면서 부채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랑 캠코 부채 사상 최대치가 같은 날 뉴스를 장식하다니 진짜 서늘하네요. 근데 이런 모순 속에서 개인 지갑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법안도 발의됐잖아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법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수도권 집값 잡겠다는 명분으로 고가주택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하겠다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건 대한민국의 중산층 자산 구조를 완전히 흔드는 뇌관입니다. 오랫동안 한 집에 산 1주택자한테 양도세 깎아주는 걸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이 날아가는 거죠. 네, 집값이 올라서 서류상으로는 부자가 됐을지 몰라도 막상 집을 팔고 현금화하려고 하면 국가가 엄청난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즉,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고객들에게는 현금 흐름의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와, 현금 흐름의 동맥경화. 자산이 그냥 깔고 앉은 집 한 채인 우리 고객들한테는 진짜 치명타네요. 그럼 이 이슈를 영업 테이블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질문의 포커스를 자산의 덩치가 아니라 유동성에 맞추셔야 합니다. 유동성이요? 예를 들면요. 고객님, 뉴스를 보면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세금과 빚으로 개인의 유동성을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세 공제가 폐지돼서 세금 폭탄을 막게 된다면 당장 노후나 비상 상황에 꺼내 쓸 수 있는 확실한 현금 흐름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아, 부동산이라는 환상에서 딱 빠져나와서 냉혹한 현금 흐름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화두네요. 완벽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자산 이야기 나눴다면 이번엔 생존이랑 직결된 아주 미시적이고 치명적인 시스템 붕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사기 사태죠. 네네.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정부는 주사기 재고 충분하다고 매일 발표하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5천 원짜리가 17만 원이 됐대요. 대체 유통구조가 어떻게 꼬였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무슨 안표상들 콘서트 티켓 싹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복잡한 지하 배관망 시스템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 1차 도매상이라는 굵은 메인 배관뿐이거든요. 아, 1차만 본다? 네. 근데 이 주사기들이 동네 병원까지 가려면 2차, 3차 유통업체라는 수많은 잔가지를 거쳐야 해요. 네. 이 중간 업체들이 숨겨진 저수지처럼 물량을 창고에 쌓아두고 안 풀면 정부 시스템에는 그게 안 잡히는 거군요. 그렇죠. 구조적인 사각지대에서 의도적인 품귀 현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말단에 있는 환자들만 17만 원이라는 폭등한 가격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맹점을 노린 거네요. 근데 더 참담한 건 이 무너진 시스템이 결국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 사사라이 응급실 거부 사건 말이죠. 맞습니다. 법원이 진료 거부한 병원 그리고 처치 없이 돌려보낸 병원 두 곳에 4억 원 공동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무겁습니다. 재판부가 두 병원 모두 책임을 인정했다는 건 한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 즉 공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는 걸 법원이 공식 인정한 셈이거든요. 주사기 유통망 붕괴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는 방패가 사실상 너덜너덜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고객들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너무 잘 돼 있어서 민영보험 굳이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 은연중에 하거든요. 많이들 그러시죠. 이 뉴스가 그 아니란 믿음을 완전히 깨부수는 근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영업 현장에선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해요. 고객님, 5천 원짜리 주사기가 17만 원이 되고 아픈 아이 받아줄 응급실이 없어 법정 다툼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낯입니다. 네네, 시스템의 위기라는 걸 짚어주고요. 그렇죠.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17만 원짜리 비급여 청구서를 감당하고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철저하게 개인 단위로 준비해둔 민영의료 보장체계뿐입니다. 이렇게 생존의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와, 압도적인 설득력이네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건 든든하게 준비된 개인의 보장체계뿐이다. 네, 보험 본연의 가치죠.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중요한 보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짜증나는 뉴스도 오늘 브리핑에 있어요. 금감원 요양기관 조사건 말씀하시는군요. 네. 금융감독원이 그 요양기관 운용비 노린 불법 보험 영업 조사에 착수했잖아요. 일부 대리점 설계사들이 막 기관 예산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게 해준다고 속여서 종신보험 펄었다는데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런 꼼수뉴스 터지는 날 고객 만나기 좀 껄끄럽지 않나요? 다 똑같은 사기꾼 취급 받을까 봐. 아유, 현장에 계신 분들 심정 100% 이해하죠. 근데 이럴 때 방어적으로 숨어버리면 오히려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무언의 동조로 비칠 수 있거든요. 피하지 마라. 네, 정면 돌파하셔야 합니다.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먼저 그 코끼리를 가리키세요. 오히려 이 부끄러운 뉴스를 영업인이 먼저 꺼내라는 말씀이시군요. 고객님, 오늘 금감원 조사 뉴스 보셨나요?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먼저 꺼내서 선을 확실히 긋는 거예요. 요양기관 예산으로 불법 종신 파는 사람들 뉴스 보면서 저 역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화가 났습니다. 네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그런 꼼수 없이 철저하게 합법적이고 정확한 목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불법 사례는 여러분의 신뢰도와 직업윤리를 극대화시켜주는 완벽한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와, 위기를 신뢰 구축 기회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고객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 업계 치부까지 당당하게 비판하면서 원칙 지키는구나 하고 오히려 경계심을 탁 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이죠. 자, 근데 너무 무거운 주제들만 다뤘잖아요. 미팅 초반에 고객 긴장 스르르 녹일 수 있는 팁들도 자료에 좀 있죠? 네, 스몰 토크는 대화 주도권을 가져오는 윤활유니까요. 아주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 이거 딱 눈에 띄더라고요. 대전 동물원 탈출했던 늑대, 늑구요. 늑구 무사히 잡혔죠? 네, 열흘 만에 포획됐대요. 수로에 빠져서 둔해진 틈에 마취총 맞고 생포됐는데 아주 건강하답니다. 미팅 시작할 때 고객님, 늑구 드디어 잡혔답니다. 다친 데 없이 건강하다니 참 다행이죠? 하면서 웃으며 시작하면 딱 좋잖아요. 분위기 푸는 아주 훌륭한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그리고 긴장을 푼 뒤에는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하는 스몰 토크로 이어가 보세요. 정보를 주는 사람이요?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기 문자 주의보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긴급 당부했잖아요. URL 링크나 FC 형태로 오는데 그거 100% 사기입니다. 요즘 기름값 비싸니까 지원금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덜컥 눌러버리거든요. 그걸 교묘하게 파고든 거네요. 네, 미팅 초반에 딱 건네는 겁니다. 고객님 요즘 기름값 걱정 많으시죠? 지원금 준다는 사기 문자가 돈데요. 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 완전 꿀팁이네요. 이 젊은 배려 하나가 이 사람은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안정까지 지켜주는구나 하는 신뢰의 벽돌을 쌓는 겁니다. 직장인 고객이라면 5월 1일 노동절 정보도 좋겠어요. 그 수당 이야기요? 네네. 유급 휴일이라 대체 휴일 적용 안 되고 출근하면 최대 2.5개 임금 받을 수 있다. 이 휴일이랑 수당 얘기는 직장인들 도파민 자극하는 치트키잖아요. 네, 아주 유용한 정보죠. 근데 전문가님, 브리핑 하단에 있는 그 정치권 동향, 이건 솔직히 좀 막막해요. 이재명 대표 호르무즈 해협 정상회의 참석부터 여당 대표 방미 논란, 한동훈 전 대표 발언 공방, 이거 양극단 이슈가 막 폭발하는데 제 원칙은 사실 고객 앞에서 정치 얘기 극물이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지 않나요? 평소라면 피하는 게 교과서적 정답이죠. 근데 오늘처럼 뉴스 일면을 도배하는 날 고객이 먼저 열을 올리면서 화두를 던진다면 무작정 저 정치 모릅니다 이러는 것도 대화맥을 끊는 하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럴 땐 자동차 평행주차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평행 주차요? 앞뒤차 안 치고 쏙 밀어넣는 거요? 맞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반박하지 말고 철저하게 양측 주장만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사실관계만 주차해 두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편향 없이요. 아,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고객이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면 네. 오늘 안 그래도 여야 공방이 뉴스에 오르내리더라고요. 다양한 시각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바로 그나저나 고객님, 정치는 시끄러운데 오늘 발표된 체감 물가 보셨어요? 생활비 걱정이 더 큽니다. 하고 돌리는 거죠. 와, 기가 막히네요. 고객 성향 모를 게 관심사는 존중해주면서 내 의견은 단 1g도 안 썼고 바로 본업인 경제화제로 전환해버리는 스킬. 네. 아주 안전한 영업 전략입니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심층 분석,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뉴스들의 단면을 하나로 엮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6200이라는 낙관론 이면의 불안한 휴전, 국가부채와 부동산 세금 폭탄, 그리고 17만한 주사기가 증명하는 불안정한 의료 현장까지. 맞습니다. 겉보기엔 호황 같지만 속은 병 들어가는 이 양극화 속에서 고객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꼼수 영업자들과 우리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분짓는 진짜 보험의 가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자료에 소개된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을 인용하고 싶네요. 당신이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위대해질 것이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단순한 상품 판매자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이슈 속에서 고객을 지켜주는 위대한 조력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위대한 조력자. 오늘 지표들은 참 기묘하죠. 한쪽은 주식 최고치로 환희를 부르는데 한쪽은 무너진 응급실 앞에서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제 위험 관리라는 건 단순히 최악을 대비하는 걸 넘어 이 극단적인 부와 시스템 균열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항해술이 된 건 아닐까요? 내일 고객을 만나실 때 당신은 어떤 나침반을 건네주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